서울 강남의 빌딩숲 사이에서 20년간 건축회사를 일궈낸 제가 이런 소소한 동네 카페의 발길을 멈추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분당에 새로 지은 주상복합단지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골목길 안쪽, 마음 담은 일하는 카페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늦은 봄의 오후, 옅은 햇살이 카페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향과 함께 따스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나무와 가죽으로 꾸며진 내부는 마치 오래된 도서관 같은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바리스타가 서 있었습니다. 유나라는 이름표를 단 바리스타는 밝은 미소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나이 45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는 게 새삼 낯설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유나라 바리스타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순간 제 시선은 순식간에 고정되었습니다. 손가락에 반짝이는 에메랄드 반지. 20년 전 제가 직접 골랐던 그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민서연. 제 인생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함께했던 이름입니다. 지금도 그 반지를 고르던 날이 선명합니다. 대학교 4학년 취업이 확정된 후 받은 첫 월급으로 산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는 결국 우리의 마지막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카페를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만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창 바쁜 오후 시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에메랄드 반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처음 그 반지를 발견했을 때처럼 가슴 한켠이 설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앞당겨 다시 마음 담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유나라 바리스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특별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가끔 들리는 웃음소리는 맑고 경쾌했습니다. 문득 20년 전 민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던 민서연은 늘 작업실에서 작품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지능 묻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던 버릇,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반짝이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나라 바리스타의 존재가 제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카페에서의 10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종류의 커피를 주문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덕분에 유나라가 요리학교 1학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유나라가 프랑스 유학을 준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년 전 민서연도 파리의 미술학교를 꿈꾸던 청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민서연의 꿈을 응원했더라면 지금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옛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민서연과 찍은 마지막 사진 속에는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런던의 작은 빈티지 샵에서 발견한 그 반지는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반지가 유나라의 손가락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우연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98년 봄, 제가 20살이던 해의 기억입니다. 홍대 미술대 조소과 건물 앞 벚나무 아래에서 처음 민서연을 만났습니다. 저는 공대생이었지만
미술대 건물은 제 단골 장소였습니다. 건축학도의 눈으로 보는 미술대 건물의 독특한 구조와 공간감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날도 스케치북을 들고 건물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던 그때 민서연이 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건물의 기둥 배치가 잘못되었다며 웃으면서 지적하던 모습이 첫인상이었습니다. 민서연은 조속과에서 가장 재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차가운 돌덩이도 민서연의 손끝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작업실에서 작품과 씨름하느라 늘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민서연의 눈빛만은 언제나 빛났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미술관과 건축물 사이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의 관점에서, 민서연은 예술의 관점에서 같은 공간을 바라보며 서로의 시선을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밤새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민서연의 졸업 작품입니다. 공간의 숨결이라는 제목의 그 작품은 건축적 요소를 조각으로 재해석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교수님들의 극찬을 받았고 파리 유학의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민서연의 꿈은 파리의 예술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 입사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길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런던의 빈티지 샵에서 에메랄드 반지를 골랐던 날도 선명합니다. 영국 출장 중에 우연히 발견한 그 반지는 마치 민서연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에메랄드의 색감이 민서연의 맑은 영혼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만납니다. 봄바람에 벚꽃 흩날리던 그날의 민서연을, 작업실에서 작품에 몰두하던 모습을, 에메랄드 반지를 받고 환하게 웃던 얼굴을. 시간이 흘러도 그때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20년간 잊고 살았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나고 진실에 대한 갈증이 제 일상을 잠식해 갔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김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위치한 김 형사의 사무실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미스터리를 해결해온 베테랑답게 김 형사는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에메랄드 반지 사진과 유나라의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한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조사 결과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김 형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나라는 서울 근교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재능을 보여 각종 요리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나라의 어머니는 바로 민서연이었습니다. 김 형사가 건넨 서류 속에는 민서연의 근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홀로 딸을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파리 유학의 꿈은 접었지만 대신 지역문화센터에서 조각 강의를 하며 작은 예술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차 안에서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20살의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와 현재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서연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유나라를 키웠다는 사실이 절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유나라와 민서연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카페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던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며칠 동안 카페 앞을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유나라의 존재가 제게 주는 의미를. 20살의 민서연이 꿈꾸었던 모든 것이 유나라에게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유나라가 손님들과 대화할 때 보이는 섬세한 눈빛, 커피를 내릴 때의 진지한 표정, 심지어 머리를 넘기는 작은 버릇까지도 민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책을 보며 열심히 메모하는 유나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리의 요리 학교를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프랑스어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파리 유학을 꿈꾸던 민서연처럼 유나라도 자신만의 예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가한 오후, 유나라가 직접 만든 마들렌을 내왔습니다. 은은한 레몬 향이 퍼졌습니다. 마들렌의 부드러운 식감과 절제된 단맛에서 유나라의 섬세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민서연이 작품에 쏟았던 열정이 유나라의 요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사 옥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흐릿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20년 전 민서연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나라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문득 책상 서랍 속 반지 케이스가 떠올랐습니다. 민서연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반지를 하나 더 샀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별 후 민서연이 반지를 돌려줄까 두려워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서연은 반지를 돌려주지 않았고 남은 반지는 서랍 속에서 20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유나라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민서연과 유나라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카페에서 우연히 유나라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파리르 꼬르동 블루 입학원서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숨을 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록금과 체류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페 일 외에도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주말에는 베이커리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제 사무실 캐비닛을 열어보았습니다. 20년간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모아둔 수당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에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4억 5천만 원. 유나라의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건네는 것은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프랑스 글로벌 케이터링 업체라 매종과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요리사 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1년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승인을 받아내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기획안을 수정하고 프랑스라 매종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마침내 프로그램이 확정되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맑은 날 카페에서 유나라에게 프로그램 공고문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프랑스 연수라는 단어에서 유나라의 눈이 크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하다며 망설이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떠올린 것은 파리 제7대학의 장 뒤부아 교수였습니다. 10년 전 프랑스 공사 진행할 때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연락을 드렸고 특별 수업을 부탁드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유나라는 장 교수님과 3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항상 카페로 돌아와 복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들러 파리의 건축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에펠탑의 설계도면부터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까지 건축과 예술이 만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유나라는 진지하게 경청하며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6월 초의 어느 날 유나라가 처음으로 자신의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코코뱅, 라타투이, 끼슈 로렌. 정통 프랑스 가정식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였습니다. 특히 끼슈는 프로방스 허브를 활용해 새로운 맛을 창조해냈습니다. 소박한 재료로 최선을 다해 맛을 끌어내는 모습에서 예술가의 혼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프로그램 지원 마감일이 되었습니다. 유나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합격 발표까지 한 달.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꿈을 응원하는 제대로 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20년 전 민서연의 꿈을 막았던 것처럼 또다시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리사가 되겠다는 유나라의 꿈은 조각가가 되고 싶었던 민서연의 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신만의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꿈을 함께 이루고 싶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던 7월 초 프로그램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 들를 때마다 유나라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프랑스어 단어장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이 어떤 기분일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민서연도 파리 유학 결과를 기다리며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라 매종 본사와 화상 회의를 하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나라의 이력서를 설명하고 그녀의 열정을 전달했습니다. 7월 중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종 본사에서 최종 심사 대상자들을 파리로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셰프들 앞에서 직접 요리를 선보이는 실기 테스트였습니다. 유나라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항공권 예약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유나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유나라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달려갔고 주말에는 웨딩홀 뷔페 보조 업무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을 때 유나라의 곁에는 민서연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민서연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본 순간 굳어버린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말없이 병실을 나가는 민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7월 말 유나라는 파리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배웅 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카페 매니저를 통해 작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제과 학교를 다녔던 제 사촌 동생이 쓴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짧은 편지도 남겼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리의 하늘 아래서 당신만의 맛을 찾아주세요. 8월의 첫째 주가 지나고 심사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었지만 유나라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파리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파리의 밤거리와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결과 발표 전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서연의 미술학원을 찾아갔습니다.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유나라에 대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학원 유리창 너머로 작품을 지도하는 민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서 두 사람의 꿈을 지켜주어야 할 때라는 걸. 8월 15일 새벽 3시, 파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종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최종 심사에서 1등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며 흐느끼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파리의 셰프들은 유나라가 선보인 한식을 프렌치 스타일로 재해석한 퓨전 요리에 극찬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된장을 활용한 소스로 마리네이드한 양갈비 스테이크, 김치를 활용한 라타투이, 쌀을 활용한 새로운 디저트까지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민서연이 조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성을 유나라는 요리로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민서연의 미술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아침이었지만 학원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문화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화센터 조각 교실에는 1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진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가고 민서연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이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하죠.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년 만의 대화는 어색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서연은 여전히 에메랄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라가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동안 제가 알게 된 것들과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막은 것을 늘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이해하려 했더라면. 제 말에 민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당신의 꿈이 커 보였거든요. 대형 건설 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었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그 꿈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식어갈 때까지 우리는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후의 시간들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늦여름의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따스하게. 민서연과의 대화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민서연의 미술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각상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돕거나 작품 운반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예전처럼 예술과 건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9월 첫째 주 민서연은 처음으로 유나라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5살 때 처음 만든 모래성 사진부터 중학교 때 요리대회에서 받은 상장들까지 앨범 속 사진마다 민서연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15살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나라가 처음으로 프랑스 요리를 만들던 날, 에메랄드 반지를 낀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민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매주 유나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종의 수습 과정은 혹독했지만 유나라는 모든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셰프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는 기쁨, 파리의 아침 시장에서 식재료를 고르는 설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밤을 지새우는 열정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담긴 메일을
민서연과 함께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서연의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연은 20년간 간직해온 비밀을 하나 더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준 에메랄드 반지에 쌍둥이 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런던의 빈티지 샵 주인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나라의 20살 생일 선물로 그 반지를 찾아 준비했던 것입니다. 10월이 되자 파리의 날씨가 쌀쌀해졌다는 유나라의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연은 조용히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파리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사촌이 운영하는 파리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민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날 파리행 비행기 티켓 2장을 예약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유나라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막지 못했던 파리에서의 꿈이 이제는 우리 딸의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11월은 차가웠습니다.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명의 빛이 막 동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가쁜 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스킨십이었습니다. 유나라는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 에메이아이선 데러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은 라 메종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유나라가 부셰프로 일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 이른 아침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자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와인 창고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 유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민서연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라의 목에 걸린 에메랄드 목걸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민서연의 반지와 똑같은 에메랄드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유나라가 직접 준비한 코스 요리였습니다. 프랑스 전통 빵과 함께 시작된 식사는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퓨전 요리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디저트는 민서연의 눈물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20살 때 유나라가 처음 만들었던 크렘 브릴레를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유나라는 레스토랑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민서연이 20년 전 파리에서 전시하고 싶었던 작품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유나라가 현지 조각가에게 의뢰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는 제목의 그 작품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20년간 간직해온 에메랄드 반지.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민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유나라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파리의 늦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았습니다. 에펠탑 위로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연은 내년에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했고 저는 프랑스 지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라는 내년 봄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처럼 서툴지만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서로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리의 거리에는 낙엽이 흩날렸고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삼청동의 좁은 골목길, 비가 내리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대형 음반사의 클래식 부문 총괄 프로듀서인 제가 이런 골목에 발을 들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인 오디션 녹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해 들어간 곳이
블루노트라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쇼팽의 녹턴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터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귀가 솔깃해진 저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페 한켠에는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연주에 집중했습니다. 쇼팽이 끝나고 드뷔시의 달빛이 이어졌습니다. 25년간 음반을 제작해온 제가 보기에도 수준급의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곡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봄비 속 첫사랑. 1998년 이지아가 작곡했던 곡입니다. 발표되지 않은 이 곡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음대생이었던 이지아는 이 곡으로 작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곡은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도 이지아가 직접 써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피아니스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이마를 스치는 모습, 피아노 앞에서의 단아한 자세, 마치 젊은 시절의 이지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음대 실기실에서 처음 만났던 이지아의 모습이. 항상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연주만큼이나 작곡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봄비 속 첫사랑이라는 곡은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난 이곳에서 다시 그 선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이 연주하는 선율 속에는 분명 이지아의 감성이 녹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카페에 머물며 하늘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선율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블루노트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하늘이 연주하는 시간에 맞춰 카페를 찾았습니다. 음반 제작 회의도 신인 오디션도 모두 그 시간을 피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하늘의 연주를 들으며 2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998년 봄, 서울음대 작곡과 실기실에서 처음 만난 이지아는 늘 피아노 앞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음반사 막내 프로듀서로 학교 오케스트라 녹음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아는 오케스트라 반주 파트 편곡을 맡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의 레퍼토리는 날이 갈수록 놀라웠습니다. 쇼팽과 리스트는 기본이었고 현대 작곡가들의 실험적인 곡들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지아의 곡을 연주할 때면 마치 작곡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매니저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하늘이 음대생이라는 것, 버클리 음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지아도 버클리를 꿈꾸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녀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인 프로듀서로서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 이지아의 유학은 저에게 너무 큰 불안으로 다가왔었나 봅니다. 어느 날 하늘이 연주하는 봄비 속 첫사랑을 다시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원곡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중간 부분의 선율이 살짝 변형되어 있었고 마지막 코다 부분에는 이지아가 쓴 적 없는 새로운 프레이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곡가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스코어북을 꺼냈습니다. 1998년 봄, 이지아가 직접 써준 악보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선율,
언젠가는 완성하고 싶어요.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그 곡이 지금 하늘의 손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해둔 하늘의 연주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명 이지아의 흔적이 담겨 있는 연주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하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리라고. 25년 전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1998년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서울음대 교정에 벚꽃이 만발했을 때 저는 이지아의 피아노 협주곡 녹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프로듀서의 첫 단독 프로젝트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실에서 악보를 검토하고 오케스트라 파트를 조율하던 시간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지아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때면 그녀만의 서정이 더해졌고 베토벤의 소나타에는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작곡은 클래식의 정통성과 현대적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홍대의 재즈바에서 즉흥 연주를 들으며 음악을 논하기도 하고 예술의 전당 로비에서 다가올 공연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음악적 꿈을 공유하던 그 순간들이 우리의 첫 장이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그해 여름, 이지아가 처음으로 봄비 속 첫사랑을 연주해 주던 날입니다. 대학로의 작은 공연장이었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텅 빈 객석에 저 혼자 앉아 있을 때 이지아가 이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음부터 마지막 음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음표로 풀어낸 것 같았습니다. 이 곡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이지아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완성되면 이 곡도 완성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월이 되자 이지아는 버클리 음대 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온 제안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갓 시작한 프로듀서 생활에 자신감이 없었고 이지아의 재능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도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이지아는 봄비 속 첫사랑의 악보를 건네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곡이 완성되면 다시 만나요. 그 말을 남기고 이지아는 떠났습니다. 그 후로 소식은 끊겼고 저는 음반 프로듀서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김하늘의 연주를 들으며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지아가 남긴 미완성 협주곡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통해 그 이야기의 후반부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음반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25년간의 클래식 음반 발매 기록, 콩쿠르 참가자 명단, 음대 재학생 리스트까지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지아의 흔적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999년 제주도의 한 음악학원 강사 이력이었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제주의 거리를 걸으며 옛 음악학원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부부는 이지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참 실력 있는 선생님이었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제주 호텔 창가에 기대어 하늘이 연주하는 봄비 속 첫사랑을 다시 들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해둔 연주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변주가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건 분명 이지아가 자주 쓰던 화성 진행이었습니다. 원곡에는 없던 새롭게 추가된 부분, 마치 이지아가 직접 가르친 것처럼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음악학원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모든 지역의 학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곳은 분당의 작은 음악학원이었습니다. 소리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학원. 원장은 이지아였고 그곳에서 김하늘이 피아노를 배웠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블루노트 카페에서 하늘의 연주를 듣던 어느 날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혹시 이 곡을 누구에게 배웠나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어머니가 작곡하신 곡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오래된 녹음 테이프를 찾아냈습니다. 1998년 봄, 이지아와 함께 작업했던 협주곡 데모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낡은 피아노 소리와 함께 이지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나중에 꼭 완성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버클리 음대 입학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이지아의 꿈이었던 그곳에 이제는 하늘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아가 작곡한 봄비 속 첫사랑의 선율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그 미완성된 곡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이 아닌 우리의 인연을 이어주는 달이었던 것입니다. 버클리 음대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회사 임원들을 설득하고 미국 본사와 협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5년 차 프로듀서라는 경력과 클래식 부문의 실적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클래식 스타 발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최종 합격자에게는 버클리 음대 입학 전형료와 1년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공고문을 들고 블루노트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장의 폭풍 같은 열정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하늘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밝게 빛나던 눈빛이 이내 흐려졌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기회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고 하늘은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지아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더 원숙해진 분위기,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이지아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굳어졌습니다. 현우 씨, 이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놀란 듯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이분은 내가 예전에 말했던 음반 프로듀서야. 내가 연주하는 봄비 속 첫사랑의 첫 번째 청중이셨지. 카페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봄비 속 첫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원곡의 선율에 새로운 변주가 더해졌고 미완성이었던 마지막 부분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아의 작곡 스타일과 하늘만의 해석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연주였습니다. 하늘이가 완성했어요. 이지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못다한 이야기를 딸아이가 음악으로 완성했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인연을 이어주는 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 그 다리를 완성했다는 것을. 버클리는 제 꿈이에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이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꿈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25년 전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요.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사이로 피아노 선율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악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음반사의 연습실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하늘의 연습 소리가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버클리 입학 오디션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음반사의 스튜디오와 연습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배려했고, 하늘은 매일 밤늦게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늘의 레퍼토리 선정이었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전주곡과 푸가, 베토벤 소나타 31번, 그리고 재즈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빌 에반스의 왈츠 포 데뷔까지 클래식과 재즈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녀의 음악성은 분명 이지아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지아도 일주일에 2번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딸의 연습을 지도하는 모습은 마치 25년 전 음대 시절의 그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즉흥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클래식 선율을 연주하면 이지아가 재즈 화성을 더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교감을 지켜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습실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죠? 하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이지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음악을 이해해주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건 내 연주를 들을 때의 그 진지한 눈빛이야.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디션 날짜가 다가올수록 하늘의 연습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반복하며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지아는 따뜻하게 딸을 다독였습니다. 완벽한 연주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야. 특히 봄비 속 첫사랑은 매일 밤 마지막 연습곡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이 곡을 오디션 마지막 순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곡이잖아요. 제가 이어 쓴 후반부에는 제 이야기도 담았어요. 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의 음악이 된 거죠. 연습이 끝난 후 밤늦게 사무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는 25년 전 이지아의 데모 테이프가 있었고 컴퓨터에는 하늘의 연습 녹음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주면 버클리 음대 오디션이 있습니다. 어제는 하늘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1998년형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이지아와 함께 골랐던 그 피아노로 이제는 하늘이 자신의 음악을 완성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디션 당일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음반사 대회의실은 버클리 음대 입학 오디션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온 입학처장과 3명의 심사위원이 화상으로 참석했고 현장에는 저희 음반사의 심사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하늘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이지아는 조용히 딸의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순서는 바흐였습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전주곡과 푸가를 연주하는 하늘의 손끝에서는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흐 특유의 정교한 대위법을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모습에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곡인 베토벤 소나타 31번에서는 하늘만의 해석이 빛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푸가에서 보여준 강약의 조절과 감정의 표현은 경험 많은 연주자도 흉내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한 버클리 교수진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빌 에반스의 왈츠 포 데뷔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라고 생각했던 하늘이 보여준 재즈에 대한 이해도와 즉흥 연주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원곡의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색채를 더하는 편곡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 하늘이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곡은
제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봄비 속 첫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작곡하신 전반부와 제가 완성한 후반부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그 순간 이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지아가 작곡한 전반부는 섬세하고 서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완성한 후반부는 그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코다에서는 재즈의 즉흥성을 가미해 곡의 분위기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버클리 입학처장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심사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스 김, 당신의 음악성은 놀랍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에서 보여준 작곡력과 편곡 능력은 버클리가 찾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이지아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빗소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디션이 끝난 다음 날 제 사무실로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도착했습니다. 25년간 보관해온 그랜드 피아노는 전문가의 조율을 거쳐 예전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1998년 봄, 이지아와 함께 이 피아노를 고르던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과 이지아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하늘의 눈이 피아노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건 이지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이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인 프로듀서였던 제가 무리해서 구입했던 피아노. 이지아를 위해 준비했지만 끝내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하늘아, 이제 이 피아노는 내 것이야. 제 말에 하늘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피아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1998년 네 어머니와 내가 함께 골랐던 피아노야. 그때는 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에게 선물하고 싶구나. 하늘이 조심스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음을 누르자 깊이 있는 울림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타인웨이 특유의 풍부한 저음과 맑은 고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은 자연스럽게 봄비 속 첫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어제의 오디션 때와는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곡의 중간 부분에 새로운 선율이 더해졌고 마지막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하늘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디션 후에 곡을 다시 수정했어요. 이제는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담겼어요. 이지아가 피아노 옆으로 다가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 곡을 완성시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도 고마워요. 우리의 음악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 눈빛에서 25년 전 음대 실기실의 이지아를 다시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이지아는 때로는 조언을, 때로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우리의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습니다. 문득 책상 위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하늘이 버클리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전의 실수를 이제는 올바른 선택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보스턴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던 날 하늘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버클리 음대로 떠나기 전 작은 연주회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블루노트 카페. 처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그곳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고 떠나기 일주일 전 토요일 저녁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연주회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카페의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대신
제가 선물한 스타인웨이를 옮기는 것부터가 큰 작업이었습니다. 조율사를 불러 피아노 상태를 완벽하게 만들었고 음향시설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하늘은 매일 밤 레퍼토리를 고르고 연습했습니다. 이지아는 딸의 마지막 무대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20년간 가르쳐온 제자들에게 연락해서 객석을 채워주길 부탁했고 무대 장식을 위해 직접 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녹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연주회 전날 밤 카페에서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곡들은 그동안의 여정을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으로 시작해서 드뷔시의 달빛, 그리고 재즈 스탠다드 넘버들까지. 마지막은 물론 봄비 속 첫사랑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이지아가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연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연주하는 이지아의 모습은 세월이 무색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함께 봄비 속 첫사랑의 듀엣 버전을 연주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음악을 찾아가고 싶어요. 연주가 끝나고 이지아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작곡의 꿈을 접고 있었는데 하늘이를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무심결에 이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우산도 없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거 봐요. 내일도 비가 올 것 같아요. 우리의 봄비 속 첫사랑에 딱 맞는 날씨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25년 전 작성했던 계약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지아와 맺으려 했던 전속 작곡가 계약서였죠. 이제는 그 계약서를 새로 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아와 하늘, 두 사람의 이름으로요. 연주회 당일 블루노트 카페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창가에 줄지어 놓인 백합 화분들이 은은한 향기를 퍼뜨렸고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따스한 조명을 받아 더욱 웅장해 보였습니다. 객석에는 이지아의 제자들과 음악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7시 정각, 하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쇼팽의 녹턴으로 시작된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이가 있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은 마치 수채화처럼 섬세했고 재즈 스탠다드 곡들은 하늘만의 색채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빌 에반스의 왈츠포 데뷔는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청중을 매료시켰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이지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한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25년 만에 공개 연주네요. 슈베르트의 즉흥곡 D899를 연주하는 이지아의 모습은 시간을 되돌린 듯 했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열정과 원숭미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하늘과 이지아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봄비 속 첫사랑의 2대 피아노 버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선율과 딸이 완성한 화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질 때 저는 조용히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지아 씨, 하늘아, 우리 음반사의 새로운 전속 작곡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두 분의 음악을 세상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버클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매달 새로운 곡을 보내드릴게요. 어머니의 곡과 제 곡이 담긴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이지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 음악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은 환한 미소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더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 돌아올게요.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라는 호칭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지아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우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25년 전 놓쳤던 인연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길, 이지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피아노 선율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